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조선 초 이 명예 황제 영락제 후궁이 되었다가 짧은 생을 살다간 권현비에 대한 이야기를 앞전에 했었는데요. 그 뒤에도 진원녀가 되어 명으로 가서 황제의 후궁이 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현비 이야기 말미에 이 3차 진원녀로 이 명에 갔던 황씨와 한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1417년인 태종 17년 느닷없이 금온령이 내려지고 진원색이 설치됩니다. 영락제가 또 조선에 여인들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무려 600명의 여인들을 선발하고 가려서 최종 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군창군사 한영정의 넷째 딸이며 한화계 누이 한씨와 부령 황하신의 딸 황씨였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한씨 여인의 이름은 한규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고고한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하고 황씨는 17살로 수려한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아름다운 여인 2명이 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원녀가 결정이 나고 명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명나라 태감 황엄과 소감 해수가 예고도 없이 황씨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씨가 병을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눈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데 분과 연지를 바르고 있지 않다며 이 황엄과 해수가 노발대발하며 호통을 치게 됩니다. 이 철없는 것들이 폐하의 지극한 성의를 여사로 여기고 늙은 어미와 어린애들을 가까이 하게 하여 황씨가 병이 난 것이다. 곁에서 시중을 드는 내시들도 철이 없도다 하면서 말이죠. 황씨는 아마 진원녀가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병을 앓은 것일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그해 8월 6일 이 한규란과 황씨는 유모와 몸종들을 데리고 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규란은 유모 김흑과 몸종 5명을 데리고 갔고 한규란의 남동생 한학도 명나라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씨도 몸종을 데리고 또 형부 녹사 김덕장을 보호자로 동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황씨는 이 명으로 가는 도중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여러 가지 약을 써봤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황씨가 갑자기 김칫국이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태감 황엄이 사람의 살이 먹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다리살이라도 베어서 주겠지만 이런 황무지에서 김칫국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황씨의 복통은 계속 낫지 않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황씨가 소변을 보는데 음부에서 크기가 가지만한 살덩이가 나왔고 이 몸종이 서둘러 그 살덩이를 칫간에 버렸지만 다른 여종들이 그 장면을 목격해서 소문을 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 황씨는 복통이 가시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무사히 명으로 갔고 10월 8일 이 한규란과 황씨가 영락제를 아련하게 됩니다. 영락제는 미모가 뛰어난 2 여인들을 모두 다 마음에 들어 했고 황씨가 오는 내내 몸이 아팠다는데 약은 먹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신으로 따라온 원민생이 오는 길에 병이 심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영락제가 국왕이 지성으로 보내왔는데 참 고생을 했구나. 그런데 이 한규란이 굉장히 총명하고 영리하니 돌아가서 왕에게 그대로 전해라 하며 한규란을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규란의 동생 한학에게 또 광록시소경이라는 명나라 벼슬을 내리고 후한 선물도 내리게 되죠. 황씨와 한씨의 집안에도 금, 을, 비단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 여인의 운명은 한이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영락제는 이 황씨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황씨가 명으로 오는 도중 왜 배가 아팠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은 황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낙태를 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어서 배가 아팠던 것이고 오는 도중 아기를 사산했던 것입니다. 황씨의 몸종이 그 사실을 말하며
당초 떠날 때 황씨의 형부 김덕장이 나무빗 1개를 황씨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 나무빗은 형부 김덕장이 준 것이 아니라 황씨가 임신했다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황씨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황씨는 형부 김덕장의 이웃에 살고 있던 관노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던 것인데,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자 임신한 여인을 보내다니 엄청나게 화가 난 이 영락제가 조선 조정에 또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황씨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일이면서 조선과 명가의 이 외교 관계도 금이 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그러자 이 일을 알게 된, 그러니까 황씨와 함께 명해온 한규란이 큰 결심을 하고 영락제를 찾아갑니다. 한규란은 일국의 왕이 어찌 사사로이 여염집 여인의 일까지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보낸 것이니 부디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황씨에게도 너무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영락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영락제의 잔인한 품성대로라면 이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한규란의 눈물 호소에 마음을 움직인 영락제는 조선 정부에 항의하는 것을 취소하고 황씨의 체벌도 네가 알아서 해보거라 하면서 한규란에게 맡기게 됩니다. 한규란은 황씨를 그 자리에 불러서 따기 한 대를 때리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하게 되죠.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영락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씨를 용서해 준 것을 보면 황씨가 굉장히 미모가 빼어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해온 한규란 역시 굉장히 아름다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규란은 강해 장숙 여비로 봉해지고 영락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반면 황씨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죠. 뇌간 육선제가 이 영락제가 태종에게 보내는 예물을 가지고 조선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황씨는 성격이 험악하고 온화한 빛이 없어 전생에 몹쓸 짓을 많이 저지르고 그 죄를 갚지 못하고 태어난 여자 같소 라는 악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규란과 영락제는 50년이 넘는 나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영락제는 굉장히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규란의 이 아름다운 뿜뿜한 미모와 영특함은 영락제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었고, 이 한규란의 동생 이 한학도 영락제의 눈에 들게 되죠. 사실 한학의 집은 굉장히 가난해서 한규란이 명으로 가기 전까지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규란이 영락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집안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학은 이 조선 초 대명 외교에 선봉에 서서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외교 현안을 풀어내면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조선은 신년 할애와 황제의 생일 때마다 금은 그릇과 인삼, 세포 등을 예물로 바치느라고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예조 참판 하연과 이 한학을 명나라에 보내서 금은을 좀 면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영락제는 명예온 한학을 매일 불러서 조선의 사신으로 자주 갔던 항엄과 함께 식사 자리를 또 마련하기도 했고, 이들이 온 이유를 물어서 이 곡물 면제를 원한다고 콜 내가 해주마 하면서 이 금은 곡물의 면제를 윤허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조선으로 돌아온 것이죠.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의를 했을 때도 한학이 승습사가 돼서 명으로 파견이 되거든요. 승습사는 이런 이유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준을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기 위해서 가는 사신을 말하는데, 한학이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420년에 어여의 난이 일어납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건인데요. 조선에서 온 진원녀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이 황씨는 고문 끝에 차명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락제가
그렇게 총애하는 이 한규란만은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던지 냉궁에 감금시키고 음식을 주지 말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굶어 죽게 될 위기에 놓인 건데, 사실 한규란은 평소에 아름답기도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해주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 황궁에서 인심을 많이 얻고 있어서 한규란을 불쌍하게 여겼던 환관이 음식을 몰래 조금씩 넣어줘서 한규란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서 이 영락제가 이성을 되찾게 되면서 한규란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묻게 되고, 이 그녀가 감금 상태를 벗어나면서 목숨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그녀의 행보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1423년에 한규란의 어머니가 사망을 하자 사신이 와서 대신 제사를 지내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쯤에 한규란의 남동생 한학을 영락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훗날 이제 차기 황제가 되는 홍희제의 딸과 한학을 혼인시켜서 자신의 손주 사이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한규란은 계속 영락제의 총애를 받으며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한씨 집안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한규란도 아름다웠지만 한학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고 학식도 뛰어나고 시도 그렇게 잘 지었대요. 그러다 보니 영락제에게 호감을 사서 손주 사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 자신의 누이는 명나라로 보냈지만 자신은 명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가 조선에 홀로 있어 명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혼인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영락제는 조선의 여인들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또 조선의 음식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1424년인 세종 6년에 조선에서 또 원민생이 사신으로 명에 가게 되는데, 내간 해수가 미모가 빼어난 처녀 2명을 보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영락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요리 잘하고 술을 잘 빚는 나이가 20살에서 30살 사이인 그런 하녀 5-6명도 함께 뽑아서 보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영락제의 어머니가 조선의 여인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몽골의 여인이거나 조선의 여인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조선의 여인이 아름다워서인지 영락제는 계속 조선의 여인들을 원했고, 또 환관들도 조선에서 온 이들이 더 영특하다면서 이 조선 출신의 환관들을 가까이 두었다고 합니다. 영락제가 또 이렇게 여인들을 원하게 되니 조선에서는 또 진원녀를 뽑기 위해 전국에 금원령을 내리고 진원색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명에 보낼 처녀들을 정하기 직전 영락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고령의 몸이 되었는데 친히 군대를 이끌고 이 몽골의 후예인 달단군을 토벌하러 나섰다가 사망을 한 것인데요. 세종은 영락제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처녀를 보내지 않아도 되니 굉장히 잘 되었다 하면서 그날로 뽑아놓은 처녀들을 모두 영마에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뽑힌 처녀들은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반대로 명에서는 슬픈 운명을 맞게 된 여인들이 있었으니 어여의 난에서 살아남은 이 한규란과 1차 진원녀 중에서 살아남은 채씨가 영락제의 묘에 순장되게 된 것입니다. 명은 여전히 이 순장제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영락제를 모시던 군인 30여 명이 순장을 당했는데 한규란과 채씨도 이 순장을 당한 일행에 포함이 된 겁니다. 사실 한규란은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보통은 18살 이하인 나이가 진원녀가 되니까 18살이었다고 해도 당시 한 2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순장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순장을 당하기 직전에 영락제의 장남이자 이제 다음 황제가 되는 홍희제가 들어와서 친히 이제 고별 인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규란이 울면서 우리 어미가 나이가 많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래 알겠다 하면서 홍희제가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어미는 어머니가 아니라 명으로 따라온 유모 김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제 마루 위에 나무로 만든 작은 평상을 놓고 그 위에 서게 했고요. 대들보에 천으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머리를 이제 그 속에 넣게 합니다. 한규라는 죽기 직전에 유모 김흑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거든 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때 이 평상이 탁 떼어지면서 올가미의 목이 졸려 유언도 다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홍희제는 약속을 한 대로 이 한규란의 유모 김흑을 조선으로 송환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궁중 안에 있던 여인들이 극구 말립니다. 사실 이제 근래에 어여의 난이 일어났는데 조선에 이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쉬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흑이 돌아가면 그걸 조선에 알리게 될 것이고, 사실 조선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다. 예전에는 요동 땅을 점령한 적도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데 혹시나 조선이 뭐 요동을 차지하면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 명나라와 맞설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런 변고가 조선에 알려지면 안 된다 하면서 김흑을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홍희제는 김흑을 돌려보내는 대신 여인들에게 주는 품계인 공인으로 봉하고 명예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곧 명나라 황제가 홍희제에서 선덕제로 바뀌게 돼요. 홍희제는 굉장히 또 선정을 베풀고 정치와 행정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황제이긴 했지만 건강이 나빠서 즉위를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망을 했던 겁니다. 홍희제가 황제로 있는 동안에는 명나라에서 뭐 처녀를 뽑아서 올리라는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홍희제의 뒤를 이어 27살 나이에 황제가 된 선덕제는 다시 진언녀를 요구해 옵니다. 황제가 된 다음해 3월에 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처녀들을 보내라 라는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조선에서는 다시 금혼령이 내려지고 진언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7명의 처녀를 뽑았는데 나중에 1명의 여인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영락제와 함께 순장된 한규란의 여동생 한계란이 추가된 처녀였던 겁니다.